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입니다.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일행이 실종된 지 나흘째입니다.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사가 매우 급하고 눈도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헬기도 착륙할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라고 주장한 검찰 고위 간부에게 대검 중간 간부가 상가집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일을 추태라고 규정하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하루만 노출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2016년에만 1,6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많게는 860여 명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인 걸로 추산됐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당시 사법부가 반란군에 협조한 민간인들을 사형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철도원 고 장환봉 씨는 오늘 7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싱여콜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어제 세상을 떠나면서 신동주, 신동빈 형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대식은 고인이 세운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에서 모레 열립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의 노점 거리입니다. 영업이 대부분 끝난 시간인데요. 빗물바지 쪽으로 잠깐 시선을 바꿔보면 온갖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점에서 나온 쓰레기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첫 발병이 확인된 지 3주 만에 태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확진을 받은 중국 여성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감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번 주에 있는 중국 최대의 연휴 춘절입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24시간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확진자는 30대 중국 여성입니다. 어제 중국 우한에서 관광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은 입국 당시 고열 증상을 보여 곧바로 격리됐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8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판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왔고 중국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염기서열 비교를 하여 확진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을 출발하기 하루 전 증상이 나타났지만 중국 병원에선 감기 처방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로 지목된 해산물 시장을 들르거나 확진 환자와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검역 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같은 항공기를 타고 온 승객과 승무원 등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또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중국인 여성 환자는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네, 환자는 지금 제 뒤에 있는 인천의료원 6층에 있는 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기는 한데 폐렴 증세는 없다고 보입니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입국할 때 검역을 하면서 발견이 된 건데 당시 상황을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해당 환자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날인 18일 증상이 있어서 중국 우한에 있는 병원에 들린 적이 있는 환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38.3도의 고열과 근육통이 있는 환자를 발견했고 곧바로 이곳 인천의료원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 정도였었고 비행기는 180명 정도가 타는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어제 저녁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최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이 됐습니다. 네, 같이 온 사람도 있을 텐데 현재 거기에는 한 명만 입원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증상이 있는 한 명만 이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5명의 동행자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5명의 동행자는 증상이 없어 격리는 하지 않고 감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행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 환자 그 앞뒤 좌석과 주위 좌석 그리고 확진 환자를 담당했던 승무원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하고요. 그리고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응 단계는 지금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건가요? 네, 현재 입국장에서는 발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감염자라고 할지라도 잠복기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들을 검역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지역사회 감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현재 검사에 12시간에서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검사 시간을 줄이도록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우한 폐렴은 중국에서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 베이징과 남부 광둥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우리의 설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도 우한 폐렴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우한 여행 기록이 있는 베이징 시민 2명이 신종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불안을 호소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个人对这件事情感觉非常的有一点害怕吧，因为听说它就是和当年的那个 SARS 一样，是流行性的病毒，所以我觉得需要做好防护措施。现在。 베이징시 따신구 위생당국을 통해 확진받은 환자 2명이 이곳 띠탄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 띠탄 병원은 베이징에서 전염병 감염 전문 병원으로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병원을 둘러보니 이 폐렴이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 때문인지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곳곳에 신종 폐렴 주의 문구가 붙은 상태. 간호사가 기자에게도 마스크를 건넵니다. 병원 측은 건물 뒤편에 발열 환자를 위한 전담 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기침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따신구 위생당국은 확진 환자 상태가 현재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폐렴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205명, 이틀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한 건 바이러스 검측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게 중국 위생당국의 설명입니다. 那么密切接触者中暂未发现相关的病例。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우한시 공항과 기차역에서 발열 체크가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 없던 조치입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 그룹은 우한 내 폐렴 환자가 이미 1,700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감염자 숫자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중국에선 이미 춘절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예상 이동자 수만 5억 명에 달해 우한 폐렴의 확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사람 사이의 감염 여부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러 사례가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거를 좀 보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뭐 부부간의 감염 사례 보고도 됐었고, 또한 일본에서 확진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렴 환자하고 같이 있었던 동거력의 얘기가 나왔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직 감염력이 분명하지 않지만 환자가 이제 그 화난 시장을 들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환자 간 전파 사례가 일단은 의심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 환자 간 전파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역 당국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난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처음에 진원지로 네. 지목됐던 네. 그 중국 화난의 수산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네. 지금 현재 감염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사람 사이의 감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우한시 보건당국은 초기에는 사람 사이의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역학조사가 아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초반에 주로 시장에 방문했던 사람에서만 발병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부부간에도 있었더라. 이런 사례도 있었고 사실 태국 사례도 그렇고 일본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전체 다 화난시장 들린 적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뭐 긴밀 접촉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확인됐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의 감염률 그리고 치사율을 봤을 때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여서 예. 신종 감염병의 초기고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평가하기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한 200여 명 발생을 했고 중증 환자가 35명 정도 지금 이미 있고 사망자가 3명인 상황인데 이 중증 감염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이거의 중증도, 그러니까 사망률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1, 2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파력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 밀접 접촉자에서의 전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밀접 접촉자에서의 전파 사례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파 정도, 그러니까 밀접하게 뭐 가족 간의 전파 수준만 될 건지, 메르스가 주로 가족 간 전파만 있었거든요. 예. 근데 메르스와 비교해서 가족 간 전파 수준인지 아니면 지역 사회 내에서 뭐 같은 방을 썼다든지 같은 차를 이용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감염 사례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심각성은 중증 환자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경과를 본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신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지금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사실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치료제가 나와 있는 질병이 별로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정도 나와 있는 거,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외에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의 중증, 메르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환자들이 이제 폐렴 증상이 있으면 일단 호흡곤란을 이제 완화시키는 치료들, 뭐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아니면 정말 폐부전이 심하면 에크모라는 이제 체외 순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가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하는 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가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중증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환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게 치료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셨지만 심각성은 1, 2주 뒤 정도의 판단을 할 수 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심각해진다면 당장 필요한 게 백신이나 치료제인데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확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임상 연구 중인 백신은 있지만 출시는 아직 안 됐거든요. 아, 예. 사실은 이제 백신이라는 게 환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접종할 만한 사람이 많아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만들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 지금 이건 신종 감염병이고 얼마나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는 시작되겠지만 백신까지 나오려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독감이 좀 유행하고 있어서요. 예. 이 독감도 고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예. 대응 방법이 있다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방역 당국도 고민하는 게 이제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1,600명이 오는데 예. 좀 독감 유행 시기에 겹쳐 있으니까 독감 증상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우한에서 온 폐렴 증상하고 유사한 증상이 돼 버리니까 이거를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잘 감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중국 우한은 되도록 방문을 현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기본적인 위생 상황들, 뭐 마스크 열심히 쓰는 거, 손위생 잘하는 이런 기본적인 위생 상황을 잘 지키면서 방역 당국의 정보를 잘 이제 듣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서 다시 수색을 시작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팔의 현지인 조리사가 사고 전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폭설 때문에 한국인과 현지인 일행이 중도에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쌓인 눈에 길이 사라져서 길을 만들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밤에 눈 많이 내려서 여기 올라갈 수 없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사고는 이 뒤에 났습니다. 이건 어제 헬기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산기슭을 따라서 거대한 눈덩이가 쓸려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까지 다 덮어버린 게 당시의 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진 네팔 포카라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어완희 기자, 네팔 수색 상황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수색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이 이어졌고 네팔 군경과 한 네팔 트래킹 협회 구조 인력도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눈사태 등으로 인해 현장 수색은 쉽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헬기를 동원한 항공 수색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수색 과정에서 비옷을 발견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이제 실종자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네팔 당국이 어제 항공 수색 과정에서 노란색 우의를 발견한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은 됐는데 급경사 지역이라 회수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우의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수색을 어렵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날씨가 안 좋아 수색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쯤에 중단됐습니다. 눈과 강풍 그리고 영하 20도에 달하는 낮은 온도가 수색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또 눈과 함께 큰 얼음 덩어리도 무너져 내렸는데요. 산발적으로 눈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라 수색에도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고 현장을 헬기를 타고 직접 둘러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나푸르나 트레킹은 이곳 포카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마차푸치레 봉우리도 보실 수 있는데요. 사고 지점까지는 차와 도보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헬기를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차푸차레 능선을 지나 5분여 정도 가면 봉사단 교사들이 머물렀던 시누아가 나옵니다. 좁고 계곡물이 흐르는 트레킹길을 따라갑니다. 히말라야 인근에 가까워지니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데우랠리에 가기 전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근처로 왔습니다. 경사가 매우 급하고 눈도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헬기도 착륙할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가려져 바위들만 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눈사태가 일어난 곳입니다. 눈더미가 쓸고 내려오며 손자국처럼 자국을 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데우랄리 산장에서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수색팀은 직접 발로 뛰며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임을 보여줍니다. 초등학생들도 갈 수 있는 평이한 코스라고 했지만 그건 날씨가 좋을 때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팔 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게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네팔 당국이 한국인 교사 4명을 찾는데 2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날씨가 좋아져도 눈이 녹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악인 엄홍긴 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협곡이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쪽이 또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잘못했다가 그 눈사태 추가 진동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박영식 주 네팔 대사와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어제 포카라로 와서 현장에 지휘본부를 꾸렸습니다.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수색 장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지금 포카라에 와 있는데요. 오늘 가족들도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완희 기자가 헬기를 타고 취재를 해줬는데 하여튼 좀 조심을 해서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완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팔에 가 있는 저희 취재진은 실종된 교사 일행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현지인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행의 식사를 준비하러 같이 갔던 조리사인데요. 1시간 전쯤에 먼저 산을 내려와서 가까스로 눈사태를 피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페마 보태 씨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실종된 한국인 교사 일행보다 1시간쯤 앞서 숙소였던 데우랄리 산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눈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हिउँ त्यो सबभन्दा पहिलो पहिरो आएर छ त्यो हामी देउरालीमा हुँदाखेरि ठुलो आवाज आयो त्यतिखेर आएको रहेछ त्यतिखेर हिउँ माथिबाट हिउँ पनि परिरहेको थियो. 큰 사고가 났다고 느낀 그는 허겁지겁 발길을 옮겨 600m쯤 아래 있는 도반 지역까지 내려와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अब हामी चाहिँ त्यो जुन पहिरो गएको ठाउँमा मलाई अब अलिअलि अनुभव थियो स्टप भएर एकछिन रोकेँ होइन त्यहाँ एकछिन बिसाउनु लाएर अब हामी कुदेर जानुपर्छ भनेर एकछिन रेस्ट गरेपछि त्यो भयो जस्ट 그제서야 한국인 일행과 인솔하던 현지인 짐꾼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घटना सुनेपछि अब मनमा त्यो पीर हामीले त्यो 2 दिन खाना खाएको छ मनमा पीर त भइहाल्छ। आफ्नो गेस हो होइन, आफ्नो गेस, आफ्नो सालाभाइ, त्यो पटर, त्यो सबै पटरहरूले रुइरहेछ, उनीहरूलाई सम्झाएर बसेको। 보태 씨는 실종된 현지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처남이라며 아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선생님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사히 돌아오라고 문자도 보내보고 손 모아 기도하는 그림도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곳으로 가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하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시골 마을 중학교입니다. 교실에는 쓸쓸함만이 감돕니다. 눈사태로 실종된 이모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 학교는 2주 전 마지막 졸업생을 떠나보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2주 전만 해도 남은 학생들을 떠나보내며 아쉬워하던 마지막 선생님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이 문자도 보내보지만 답은 오지 않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보면 꼭 수업 드리라고 그런 식으로만 보냈다가 이름이 진짜로 딱 떠가지고 그냥 너무 보고 싶어 꼭 오라고 이런 식으로. 평소 어려운 곳에 가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빨리 퇴직해서 그런 데 가서 애들 도와주고 그러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이 교사는 사고가 난 교사들을 이끌던 단장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네팔로 봉사를 다녀와 현지 사정을 알려주려 동참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실종된 정모 교사도 방학만 되면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청소년 연맹이라고 하는 중거 집단을 그 20년 넘게 애들 이렇게 단체 활동해서 봉사활동도 다니고. 좀처럼 들리지 않는 생환 소식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론을 놓고 아래 검찰 간부가 바로 이 상사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인사 때 새로운 대검 고위 간부가 조 전 장관이 무혐의란 취지로 주장한 걸 놓고섭니다. 장례식장에서 공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는 전국 반부패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선임 연구관,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 간부들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만 조 전 장관은 무혐의란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음 날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기소 하루 뒤에 불거졌습니다. 지난 18일 양석조 반부패 선임 연구관이 검찰 간부의 상가에서 이 논의를 문제 삼은 겁니다. 양 선임 연구관은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냐,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0여 분간 항의가 이어졌고 후배 검사들이 양 선임 연구관을 말렸습니다. 심 반부패 부장은 특별한 반박 없이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추미애 장관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가집 추태라고 규정하고 장사 미사도 하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는 목요일 검찰 중간 간부들의 인사가 납니다. 법무부는 자리에 간 지 1년이 채 안 된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간부들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차장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끝나자 인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직제 개편 등으로 불가피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장과 부장검사의 경우 1년인 필수 보직 기간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차장과 부장검사들이 인사 대상이 된 겁니다.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이나 이를 지휘하는 2차장 검사,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걸로 알려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4부장과 3차장 검사 등입니다. 다만 현안 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사안 등을 고려한다며 인사 예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법무부는 또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들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된 특수통 검사들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결국 주요 수사를 담당한 모든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법무부는 23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대규모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 수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신아람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여러 소환됐다면서요? 네, 청와대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을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당시 송 시장이 외부 개입으로 단수 공천을 받고 청와대 등과 공약 설립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4부도 움직였습니다. 장춘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을 불러서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에 미전실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 있는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관여가 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네, 인사 전에 매듭 짓겠다는 사건도 있습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흩어져서 새 부임지로 가기 전에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아직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부임 날인 2월 3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지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는 목요일이죠. 이번에 예고된 인사를 놓고는 검찰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법무부와 충돌하는 분위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발표에서 현안 사건 수사와 공판이 이뤄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한 겁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검사들끼리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추태라고 했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나온 반응이 좀 있습니까? 일단 이 사건을 빌미로 인사조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감찰 등 역풍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내부망에도 글도 올라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고검 창원지부에 있는 박철환 검사가 동료 검사를 익명을 대신해서 검찰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 내부 결정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타당한 행동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석조 선임 연구관의 행동이 수사 시스템을 신뢰하는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다른 검사들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검찰 안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여당은 과거 하나회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면서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1986년에 일어난 국방위 회식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군부를 장악한 하나회 소속 장군들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이번 일과 닮았단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법과 시스템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말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대응할 사안이라며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정반대로 이번 사건을 수사방해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감찰 중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정권 인사들이 벌인 유재수 고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고생한 사람을 잘 봐달라거나 참여정부 때 근무한 사람을 왜 감찰하느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엔 2017년 김경수 당시 의원이 등장합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잘 봐달라 부탁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나옵니다. 참여정부 근무 경력을 언급하며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기록했습니다.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의 구체적인 언급도 적혔습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사람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백원우 비서관은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에게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며 수차례 제안했고, 보고를 받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 전 비서관에게 사표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언론과는 일체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입장이 없다고 했고, 윤 전 실장은 유 전 국장이 자신과 가깝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천경득 행정관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린 유재수 전 국장 재판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준 것이라거나 오피스텔과 골프채를 받았지만 쓰지 않았다. 관련 업체에 동생이 취업하고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받은 건 맞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여순 사건을 아십니까? 72년 전에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이들을 도와줬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하고 당시에 위법했던 공권력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이른을 넘긴 딸이 구순을 넘긴 어머니와 법원을 나섭니다. 72년 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29살 철도 기관사였던 장환봉 씨. 장 씨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붙잡혔습니다.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사형 선고와 집행이 2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살 먹고 1살 먹었더니 애기를 갖다 크게 안 되고 착한 사람을 갖다 죽여버리게 살거든요.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장 씨를 지난 2010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72년 전 판결 집행 명령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장 씨 등 민간인 희생자의 이름과 재판 일시, 장소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당시 판결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위법한 공권력으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부모, 형제의 억울한 죽음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순천 지역 민간인 공식 피해자만 438명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의 잇따른 재심 청구가 예상됩니다. 유족들은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20대 의붓 아버지가 5살 아이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요.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고 아이를 덩치 큰 개와 함께 3일 동안 화장실에 가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의붓 아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얇은 매트에 던지거나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9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열흘 전엔 사흘 동안 감금했습니다. 검사는 엄마 신 씨에게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느냐는 질문에 신 씨는 남편이 그렇게 했다며 당시 대형견과 같이 갇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사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된다고 말하자 이 씨는 시간이 짧다며 웃기냐고 소리쳤습니다.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신 씨는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돼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고 씨의 전 남편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과 의붓아들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고 씨가 반인륜적인 사건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당시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 구청의 공무원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여성 주인을 추행했습니다. 심지어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남편의 기일에 이런 일을 당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성 주인 A씨를 보자마자 갑자기 계산대 쪽으로 밉니다. A씨가 뿌리치자 한 번 더 들이밉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B씨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신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덮쳤습니다. 움켜쥐고 뜯어서 속옷 다 뜯어버리고 바로 걷어 올리고 처음 온 사람이에요. B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쯤 뒤 노래방을 나가는 듯 싶더니 다시 A씨에게 갑니다. 이번엔 겉옷을 벗어던지고 지갑을 꺼내 공무원증을 보여줍니다. 나 공무원이다. 너 여기 장사 못하게 싹 쓸어버리겠다. 특히 이날은 A씨 남편의 기일이었고 그래서 충격이 더 컸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 2주년 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낙골당을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또 노래방에 왔습니다. 이번엔 부인과 아버지가 함께 와 술 취해 잘못을 저질렀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일 영업을 못한 것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은 필요 없고 형사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답했고 최근 경찰에 나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B씨는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취재진에게 답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하려던 상품을 사지 않게 됐을 때 보통 진열대에다 다시 갖다 놓죠. 그런데 손님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한 아르바이트생이 몰카로 망신을 당하고 강제로 경위서까지 쓰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병원 단톡방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점원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을 병원장이 올렸습니다. 1층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진료과장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며 찾아 나선 겁니다. 아르바이트생 24살 최모 씨는 사지 않는 물건을 제자리에 놔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래 자신을 찍어간 데 대해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리돌림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고 병원 측은 다음 날 최 씨를 불렀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니까. 병원 측은 최 씨가 평소에 근무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님인 상사에게 면박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무고죄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알죠. 병원 측의 행동과 대응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경찰도 모욕죄 등 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정해져야만 선거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오늘까지도 국회가 이걸 안 정해주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벌써 10달이나 지났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현재 선거구 기준으로 경기 군포갑과 을은 예비후보가 2명씩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선거구의 인구는 각각 13만 8천여 명, 통폐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10달 전 선거구 확정으로 막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253개로 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야 통과되면서 논의 자체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에 대해서도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취재 결과 선거법 개정 당시 4더하기1 협의체는 전북 김제 부안의 13만 9,400여 명을 하한선으로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여권이 우세한 선거구를 많이 살리려는 셈법이 깔린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14만 500여 명인 동두천 연천을 하한선으로 잡자는 입장입니다. 호남의 인구 대비 의석수가 많다는 게 한국당의 불만입니다. 문제는 논의의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행안위가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행안위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선거구의 미래를 모르는 예비 후보자들과 유권자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어제와 오늘 안 전 대표의 입과 발을 관찰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 국립현충원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묘역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이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도 광주 5.18 민주화 묘지. 직접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어제 공항에서부터 보수 통합 논의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 행보를 모아보면 안 전 대표의 목표가 보입니다. 바로 2016년 총선의 재연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어 호남 28석 중 23석을 거머쥐었던 돌풍을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호남 기반 창당을 하거나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 당을 리모델링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과의 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선 후 노리는 행보는 뭘까? 대선 직행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한 총선 불출마 선언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 안 전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돌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뒤 대선으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 지지율은 55%.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호남의 반응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중소벤처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까지 늘리기 위해 각종 투자와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불교계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당이 보낸 육포가 조계종에 전달된 건 지난 17일 오후입니다. 황교안 대표 명의로 조계종 사서실장 등 종단 대표 스님들 앞으로 배달된 겁니다. 당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저녁 때 당직자를 보내 사과한 뒤 육포를 회수하고 한과를 전달한 겁니다. 황 대표도 오늘 공개 사과했습니다.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 뒤엔 대표 비서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선물 배송업체와 소통 실수로 선물이 잘못 배달됐다며 다시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어 오늘 낮에는 김재원 정책비율장과 김명현 대표 비서실장이 조계종을 찾아 또 사과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는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때 합장을 하지 않자 불교계는 종교를 차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황 대표는 당시에도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육포 선물에 대해 조계종은 실수로 받아들였다며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을 맡던 판사가 총선에 나가겠다며 최근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장동혁 전 판사입니다. 장 전 판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들어갈 정당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JTBC 취재진의 한국당 입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치를 시작한다면 한국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전 판사가 출마하려는 지역은 대전입니다. 한국당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다른 판사 출신들의 선택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에 있다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다른 당에 입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대편에서의 목소리를 내주고 사법개혁 등과 관련해 한국당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장 전 판사의 결정을 두고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 전 판사가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것도 한국당 입당이 확정되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전 판사는 이에 대해 재판을 공개로만 진행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심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일정에 차질을 안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장 전 판사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선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해군에 파견된 이 교수는 다음 달 병원에 복귀하는 대로 사임계를 낼 예정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이달까지 해군에 명예중령으로 파견된 상태입니다. 이 교수는 다음 달 병원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달 3일 경기 남부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 평교수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외상센터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사임 의사를 언론을 통해 접했고 사임과 관계된 서류나 요청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달 이 교수가 돌아와 사임계를 내면 아주대 총장이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교수의 결정에는 그동안 계속된 병원 측과의 갈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병실 배정이나 예산 운용 등을 둘러싸고 병원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최근엔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기도는 이 교수의 거취와 관계없이 닥터 헬기 비행훈련을 거쳐 내일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어제 신격호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년 전 경영권 다툼을 벌인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아버지 빈소에서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이 풀릴지 또 한일 롯데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오늘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엔 기업 총수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인께서 식품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토대를 쌓으신 창업 세대라고. 신동주, 동빈 형제는 아침부터 함께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국정농단 재판 2심 선고 당시 잠시 마주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보시기에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까 교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등 경영권 갈등은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롯데 양쪽 모두 신동빈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고인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더라도 지금의 경영권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위임을 받았지만 일본 주주들은 주총 때마다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지주 지분도 매우 적게 갖고 있습니다. 일본 롯데가 사실상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 롯데를 상장해서 일본의 지분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측 경영진과 친족을 설득하고 면세점 사업 문제를 풀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작업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 지하철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겠다고 밝히자 사측이 쟁점이 된 12분 연장 근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야간총회에서 사측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예정대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담당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인 고등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27명의 외국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이식을 받은 동갑내기 미국인이 한국에서 이 학생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늘 미안하죠. 부모 입장에서 항상 고맙고 윤아가 아빠 괜찮아 이해해 즐거웠어 고마웠어 나 잘 지내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았어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I feel like I'm gonna cry. I don't know what I'm gonna tell them yet. She saved my life and she made my life continue on. 지난 2016년 전 세계 27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난 고 김윤아 양. 생전의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승무원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음이 안 나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마일. 2살 때부터 소아당뇨를 앓았던 킴벌리는 2016년 김양으로부터 신장과 췌장을 기증받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김양의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킴벌리는 직접 만든 천사 인형을, 김양의 가족은 향초를 서로에게 선물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고 김윤아 양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아가 그렇게 남기고 간 거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너무 예쁘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행사를 주최한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선 양측의 개인정보 공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 먹거리로 꼽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요 관광지의 노점상 인근을 취재해봤더니 빗물바지를 음식물 처리소로 쓰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명동을 찾았습니다. 관광객들 발걸음으로 거리가 가득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서울 명동 관광특구 안의 노점상 거리입니다. 곧 이 길을 따라서 노점상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밀착 카메라가 돌아봤습니다. I love this place. A bit cold weather. This is Croatian. I'm working here. 동행도 많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많아서 맛있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은 손에 갖가지 음식을 들고 있습니다. 난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해요. 날이 저물면 거린 더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무언가를 그대로 빗물바지에 버립니다. 남은 음식에서 나온 국물로 보입니다. 이런 장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에 들어있는 걸 긁어 빗물바지에 쏟아버립니다. 수치 묻은 조리도구를 씻고 이것저것 나온 것들을 그대로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기름때 불편내시는 거예요? 시뻘건 음식물이 빗물바지 주위에 흥건합니다. 기름때나 음식을 그대로 버리다간 하수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설거지도 합니다. 정리가 한창인 명동의 노점상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 뒤를 보시면 빗물바지에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흙탕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서구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뒷처리도 깔끔하게 하는데. 사람의 발길이 떠난 늦은 시각, 거리는 엉망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노점이 영업을 끝낸 시간입니다. 노점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서 영업을 하면서 주위 3m 내는 청소를 해야 되지만 보시다시피 온갖 쓰레기들로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 빗물바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빗물바지 위에는 먹다 버린 꼬치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악취도 상당하고 밟아보니까 끈적끈적한데 음식물 국물로 보이는 흔적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위생기준 위반입니다. 노점 실명제가 시행 중인 명동에선 위반행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벌점을 매겨 심할 경우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설거지 하자고 그 물을 그대로 버리시면 단속의 대상을 되는 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 말고는 관련 법령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빗물바지에 버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수법에 제재하는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속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일 나가지면은 거의 명동만 해도 364개수가 있어요. 지나가고 나면 또 그런 행위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는. 물론 쓰레기를 버리는 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갈 곳 없는 쓰레기로 빗물바지 위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날아듭니다. 여기 안에 청소하는데 믹실이니까. 사람들 사서 먹고 여기다 다 버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 입구 근처도 노점이 여러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그릇에 때를 긁어내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이른 아침 다시 찾아 살펴봤습니다. 여기저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거리의 가게들, 주변 환경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먹거리의 위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상인들에게 생계수단인 거리 가게는 물론 그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위생입니다. 손 놓고 있다가는 거리의 음식이 거리의 불량식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1979년 대통령 암살 사건. 뱅크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나 협박해?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각각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남산의 부장들 1월 22일 대개봉. 아프고 가렵고 피나고 붓는 치질 통증. 참지 말고 프레파인. 겉과 속에 바로 흡수되어 빠르게 좋아지니까 치질 통증 끝. 아임파인 프레파인. 흐린 날씨에도 선명하게 보이던 남산이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와 먼지 속에 갇힌 겁니다. 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현상인데 초미세먼지 농도도 새해 들어 가장 나쁜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94 마이크로그램으로 올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독해졌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성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이어서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미세먼지를 마시면 우리 몸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단 다른 변수가 많아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하루만 노출돼도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대 임현희 교수팀이 하루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그날 사망자 숫자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2016년에만 고농도 미세먼지 탓에 1,638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어떤 미세먼지의 그 농도에 의해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망하는 그 수치를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사망률이 1% 넘게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사망을 일으킨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어디에서 왔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최대 860명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숨진 걸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영향은 각각 최대 538명, 88명이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의 기여가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커진다라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각 나라별 미세먼지에 사망에 영향을 주는 독성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WHO가 제시하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준을 만족하면 미세먼지에 따른 추가 사망의 90%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2차 생성이라는 조금 낯선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2차 생성이란 기체인 원인 물질이 고체인 미세먼지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반응 물질과 만나 화학 과정을 거친 뒤 황산염,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농도 시기의 초미세먼지의 75%는 2차 생성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이런 2차 생성이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인천의 백령도, 이곳의 초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요인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됩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황산염은 줄어들지만 질산염은 늘었습니다. 황산염은 공장이 뿜어내는 황산화물에서, 질산염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미세먼지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장 배출가스 단속에 주력하면서 황산화물은 줄었지만
그만큼을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채웠다는 분석입니다. 황산화물과 2차 생성을 하던 반응 물질들이 황산화물이 줄자 질소산화물과 만나 초미세먼지를 만든 셈입니다. 중국의 황 배출량은 저감 정책으로 많이 줄었으나 일산염 성분은 줄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초고농도 발생 시 미세먼지 농도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자료에서도 질산염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질소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 배출을 줄였다고 홍보하지만 우리가 좀처럼 체감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북한의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훤히 열려 있습니다. 엄연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네, 법적으로 북한 웹사이트는 불법인데 차단이 안 되고 자유롭게 접속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 차단해야 되는데 왜 차단 안 했냐 이겁니다. 네,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북한 사이트 다 차단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닙니까? 그렇게 알기가 쉬운데요. 북한 사이트라고 다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 또는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야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방심위 심의로 차단 결정이 나면 이게 인터넷 사업자, ISP라고 하죠. 이 인터넷 사업자에 통보가 됩니다. 그 후에 인터넷 사업자가 차단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정작 방심위는 오늘 이 논란이 된 조선관광 이 사이트는 애초에 심의 요청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갔는데 차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난 적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예전 사례를 좀 살펴보죠. 2004년 당초 46개 북한 사이트가 심의 대상이었는데 31개만 차단이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이트가 없어졌거나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사이트 등 15곳은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2년 전에도 북한 항공사인 고려항공과 북한 정보 사이트인 서광이라는 사이트 이 두 개에 대해서 방통위는 접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접속 차단 대상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네, 법에 보면 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북한 체제를 선전 찬양하는 내용이면 접속이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국보법 위반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이트 전체를 다 막아버리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최소 규제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북한 사이트라고 해도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차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게 특히 관광 사이트잖아요. 네. 최근에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볼 근거가 적다고 봐야겠죠? 네, 애초에 이 해당 여행 사이트가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접속 가능 여부 이걸로 정치적 의도와 연결짓는 그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무슨 의도를 갖고 접속을 푸는 경우가 아니어도 접속이 그냥 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차단 대상 웹사이트가 한동안 접속 가능 상태가 되어서 다시 접속 차단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차단을 하면 해당 사이트 쪽에서는 우회 방식을 다시 찾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합니다. 실제 오늘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같은 이 대표적인 차단 대상 사이트에 저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또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캡처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업자가 쓰는 차단 기술이 뭔지 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그 변수에 따라서 차단이 완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때는 ISP의 차단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막겠다 그래서 우회 기술들을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못 막는 거고 뭐 그래요. 네, 현행법상 심의를 통해서 불법 정보로 규정된다면 당연히 차단이 잘 되어야 하겠죠.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그렇다고 국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거나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는 방법 말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남북 연계 관광도 포함됐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산 가족 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직접 금강산과 개성 등에 가는 방안, 북한 비자를 받아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는 방법, 그리고 남북 관광지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남북 연계 관광은 외국인을 상대로 남한의 강원도와 북한의 금강산, 원산 등을 묶은 상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변안전 보장 방법과 안내원 교육 등 실무적인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개별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관광 시 소지하는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관광이 현실화하면 군 부대들이 옮겨가면서 어려워진 접경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협의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7배나 확장을 해서 다시 문을 연 겁니다. 한국 언론은 취재를 못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영토 주권 전시관이 새롭게 문을 연 곳은 도쿄 가스미가세키. 일본 정부관청과 정당이 밀집해 있는 도쿄의 핵심부입니다. 새 전시관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걸어서 불과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시관이 지하 1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접근성은 물론이고 선전 효과도 상당히 커진 셈인데요. 전시관 면적도 이전보다 7배나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언론의 취재를 막았습니다. 日本のメディアは取材できたんです。個別の方はご連絡いただければ、今日はもう記者クラブっていうくくりでやっちゃってるんで。 2년 전 개관 땐 자유롭게 취재를 허용했던 것과 180도 다른 대응입니다. 전시관은 북방 영토와 센카쿠 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모형 등이 전시됐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내고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3월에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1990년부터 30년 동안 판사로 일했고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늘리기 위한 판결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원장이 직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취임한 지 7달 만에 해임됐습니다. 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이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충 방역업체 세스코 노조가 회사 측이 수년 동안 직원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퇴직자 58명에 대한 동향 조사 문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퇴직자를 따라다니며 시간 단위로 만난 사람, 방문한 장소 등을 세세하게 기록한 일지와 개인 우편물을 열람한 기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스코 측은 불법으로 사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에 시달린 호주에서 이번엔 골프공 크기만 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홍수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악 듣고 책 읽는 분들 계시죠? 요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 달 무료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자동 결제로 바꿔놔서 나도 모르게 매달 요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매달 통장에서 34,0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2달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한 달간 전자책이 무료라길래 구독했는데 아무런 알림도 없이 다음 달부터 계속 자동 결제가 된 겁니다. 결제가 정기 구독 상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회원 탈퇴를 했는데 그게 계속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무료 이용 기간을 미끼로 내걸고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유료 자동 결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모르게 만든 겁니다. 만약 서비스를 끊으려 해도 전화 통화를 어렵게 만들거나 통신사에서 서류를 떼오라고 하는 등 해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료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헷갈리는 점을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유료로 바뀐다고 미리 알려주는 앱은 26개 가운데 2개에 불과합니다. 1년 단위로 결제하는 앱인데 한 달에 얼마라고 표시해서 소비자가 착각을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액 결제 내역을 매달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이용해 유료로 바뀌는 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이젠 더 이상 새롭지가 않습니다. 기생충 덕분에 새로 알게 된 시상식만 해도 참 많죠. 그런데 오늘 기생충이 추가한 이 상은 좀 특별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Parasite. 오늘은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엔 오로지 배우들만 섰습니다. 배우뿐 아니라 성우, 스턴트맨까지 회원수만 16만 명인 미국 영화배우 조합이 주는 상입니다. 기생충은 이 시상식의 작품상에 해당하는 최고의 캐스팅상을 받았습니다. 배우 개인에게 주는 주연, 조연상과 달리 출연 배우 모두가 수상자입니다. 앙상블의 최고의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잘못 만들지는 않았구나. 아무래도 미국 배우들이 주는 상이다 보니 영어로 만든 영화가 주로 수상하곤 했는데 외국어 영화가 이 상을 받은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21년 전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수상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인정한 배우들의 투표로 인해 이렇게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오스카는 모르겠어요. 가보면 알겠죠. 미국에서 이 상은 아카데미 작품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아카데미는 전체 회원 8,000명 중 15%가 배우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곧 영화배우 조합 회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에 이 상을 받은 스포트라이트와 버드맨은 그대로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치팀 최수연,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그대 앞에만 서면 왜로 잡았습니다. 예, 노래 가사인데 보니까 방명록이라고 적혔네요. 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정계 복귀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서 쓴 방명록입니다.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적었는데 대한민군이라고 썼다가 고치고 또 굳건히는 굳건이로 잘못 써둔 겁니다. 과거에도 맞춤법 실수가 있었는데 2012년 대선 후보일 때는 방명록에 꿈꿉니다로 적었다가 바꾼 적이 있습니다. 네, 꿈꿉니다면 그러니까 비읍을 써야 되는데 네. 미음을 썼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꿈꿉니다라고 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명록 실수는 안 전 대표뿐만이 아니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또 보면요. 예. 홍준표 전 대표는 5.18 광주 묘역 방명록에 멸사봉공이라는 한자를 잘못 썼습니다. 예. 이 사사로운 사자를 써야 하는데 죽을 사자를 쓴 겁니다. 또 반기문 전 총장도 이 대선 후보 때 봉화마을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람 사는 사회로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방명록이라는 게 사실은 작성을 하면 바로 언론에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한 걸까요, 이렇게? 실수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수십 대의 카메라가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예. 실수가 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폴리테이너의 계절. 네, 폴리테이너 하면은 연예인 출신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나온 사진 한 장 때문에 바로 이 단어가 다시 이슈를 받았는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그 사진을 CG로 구현을 해왔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행사 중에 쓴 메모인데요. 노주현, 윤형주 씨의 이름이 보인 겁니다. 중견 배우와 유명한 포크송 가수죠. 그 옆에 김학용 의원의 이름이 써 있어서 이들을 김 의원을 통해서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온 겁니다. 네.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직접 물어봤는데요. 예. 이 노주현 씨는 당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고 또 이 영입 얘기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영주 씨도 제의받은 것은 없고 또 74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정치를 하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뭐 수첩에만 나온 얘기가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네. 예. 그런데 선거 때마다 사실은 연예인들의 영입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연예인들이 공천을 받아서 정치권에 입문했던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예. 네, 물론 연예인들의 정계 진출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직능대표의 성격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법안 개정에 힘을 써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연예인 출신 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A 의원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 690개 중에서 10여 개만 문화예술 관련 법안이었고요. 또 다른 B 의원의 경우에는 204개의 법안 중에 30여 개만 관련 분야였습니다. 예. 방송문화예술 분야만 그렇다는데 다른 법안들 중에서 좋은 법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좋은 법안들도 있었습니까? 좋은 법안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이후에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바로 의정부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것도 감이 좀 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규 씨가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공천 세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예.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서 짚고 가야 할 게 아버지가 정치인이라고 해서 아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으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육선인 문 의장이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져온 만큼 문 씨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예비 후보가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문 씨를 상대로 출마를 준비했었던 한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의장님이 안타깝게 못 오셨지만 대신 이분이 오셨다면서 이 문석균 부위원장을 소개하곤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이라면 이 자연인 문석균으로만 경쟁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또 문 씨가 아내와 자녀들만 서울 한남동의 의장 공간에 입주시켰고 또 아들도 한남동의 학교를 다니게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는데 문 씨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내가 들어간 것이라면서 아내가 효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뭐 공정한 경쟁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최수연,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수도권에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팩스체커 이가혁 기자가 나와서 온라인 속의 허위 정보를 솎아내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돌들 사이에 서로 다른 미소가